부동항의 정박한 배에서 들려온 것은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동해의 한 해군 기지.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함만 남았을 때 한 여자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 그 작은 장치 안에 담긴 것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함대장님, 체포하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23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0년간 이 부대를 지배해온 사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한 여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함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그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파도 밑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화로워 보이기만 했던 이 해군 기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20년간 흔들리지 않던 권력을 단 사흘 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당신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군 감찰실. 이지은 중령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군복 차림.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저 성실해 보이는 군인이었죠. 중령님, 급한 전화입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동해안 모 해군 기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신이 불안정하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거였죠. 지금 당장 출발하십시오.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상부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라. 그게 전부였죠.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2시간 후 헬기가 동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맑은 날씨였는데 기지 상공에만 먹구름이 몰려 있었던 겁니다. 아니,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죠. 헬기가 착륙하자 한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최 중사. 20대 후반의 젊은 부사관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요. 중령님,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최 중사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 시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이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알려진 사건 외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선 안 됩니다. 최 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박소령.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그는 이지은을 보자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이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곳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절대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평범한 조사가 될 거라 생각했던 이 임무가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11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점점 잠잠해졌죠. 11시가 넘자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1시 50분. 이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군복 대신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어요.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요. 1층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부대가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들이 서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창고 3번. 메모지에 적힌 장소였습니다. 이지은은 낮에 미리 확인해뒀어요. 부두 근처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죠. 걸어갔습니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누군가 볼까 조심하면서요. 5분쯤 걸었을까요? 창고가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이었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하나도 없었죠. 이지은은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오셨군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은 재빨리 몸을 돌렸어요. 창고 그늘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최 중사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계속 살폈어요. 누가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듯이요.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여길 어떻게? 이지은이 물으려는데 최 중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선 위험합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둘은 안으로 들어갔죠. 최 중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최 중사가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고 안을 비쳤죠. 낡은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 오래된 공구들. 먼지가 수북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곳 같았죠. 중령님.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커다란 철판 뒤편으로요. 이지은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분, 이 병장님 말입니다. 최 중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이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 저도 당직이었습니다. 이 병장님이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격하게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최 중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병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그랬다고요. 유서도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직접 봤습니까? 현장을요. 아닙니다. 막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박소령님이 직접 지키고 계셨거든요. 박소령. 낮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 중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쪽지였어요. 구겨진 종이. 손전등 빛에 비춰봤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했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모릅니다. 이 병장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제게 건네신 겁니다. 뭔가 있으면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 중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병장님이 뭔가를 알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요. 이지은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숫자 배열, 날짜일 수도 좌표일 수도 계좌번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줍니까? 당신밖에 없습니다. 최 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순간 이 병장님처럼 될까봐요. 함대장입니까? 이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중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이쪽입니다. 불빛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둘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요. 최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이지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 바로 앞까지요. 문 열어보십시오. 박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어요. 서너 명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지은과 최 중사는 철판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상하군. 분명 불빛을 봤다고 했는데 쥐라도 지나간 거 아닙니까? 쥐가 손전등을 들고 다니나? 발소리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중사는 눈을 꼭 감았어요. 철판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소령님,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함대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박소령이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섰어요. 모두 나가자. 내일 다시 확인하면 된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고요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이지은과 최 중사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중령님은요? 전 괜찮습니다. 당신부터 가세요. 최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갔어요. 이지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쪽지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이 병장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테니까요. 창고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엔 여전히 달이 떠 있었죠. 이지은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피곤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모두들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이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어요. 숫자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중령님? 박소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네, 편히 잤습니다. 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어젯밤 순찰 중에 창고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해서요.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잤거든요.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박소령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이지은을 향했어요.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이지은은 부대 행정실로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 부사관이 안내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찾으십니까? 지난 한 달간의 근무일지요. 근무일지 말입니까? 부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서류함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파일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얇았죠. 이지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근무일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병장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의 기록이요. 이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원래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부사관은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누군가 일부러 빼간 거였습니다. 복사본은 없습니까? 모든 기록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서류들을 요청했습니다. 장비 목록, 물자 현황, 인사 기록. 1시간쯤 서류를 들여다봤을까요?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비 목록이었어요.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특히 잠수함용 특수 부품 15개가 있어야 하는데 장부엔 10개만 기록되어 있었죠. 5개가 사라진 겁니다. 이지은은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병장이 남긴 숫자들. 그중 하나가 15였어요. 그리고 10. 혹시? 이지은은 재빨리 다른 항목들도 확인했습니다. 레이더 부품, 통신 장비, 각종 예비품들. 하나하나 대조해 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쪽지의 숫자들은 사라진 장비의 수량이었던 겁니다. 이 병장은 누군가 장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증거를 남긴 거였어요. 중령님, 문이 열렸습니다. 서대위였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지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서대위를 따라 함대장 집무실로 갔어요.
함대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지은이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앉으십시오, 중령. 이지은이 앉았습니다. 함대장은 책상에 기대어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압박하는 자세였죠.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함대장님. 뭔가 특별한 건 발견하셨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함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중령,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이 부대는 특별합니다. 최전방이죠. 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규율이 중요해요. 질서도 중요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합니다. 함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불필요한 소문은 부대를 흔듭니다. 확실하지 않은 의혹은 사기를 떨어뜨리죠. 중령님도 군인이시니 아실 겁니다. 그건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함대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임무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거든요. 순간 함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팽팽한 긴장이었죠. 그렇습니까? 함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령. 이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여긴 바다입니다. 파도는 예측할 수 없죠. 이지은도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서대위가 따라왔습니다. 중령님. 그가 작게 불렀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대장님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이 부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당신도요? 서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해줬어요. 그렇다고. 혹시 이 병장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서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지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 부대 창고는 누가 관리합니까? 창고요? 병참과에서 관리합니다. 책임자는요? 박소령님입니다. 박소령. 모든 게 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근무일지도, 빠진 장비도, 어젯밤 창고 추격도. 고맙습니다, 대위.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서대위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창고 4번. 네. 창고 4번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이지은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창고 4번. 어젯밤 갔던 곳은 3번이었어요. 그렇다면 4번은?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창고 4번에 가보기로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조용히요.
그리고 그 누군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것을. 챕터 4 함정. 밤이 깊었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이지은은 다시 검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죠. 어둠이 더 짙었습니다.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조용히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멈춰 섰습니다. 당직 사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비추며 걸어가더니 현관 쪽으로 사라졌어요. 이지은은 반대편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철문을 살짝 열었죠.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창고 4번. 서 대위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낮에 미리 위치를 확인해뒀어요. 부두 반대편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는 구역이었죠. 걸어갔습니다. 건물 그늘을 따라 천천히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낡은 철제 건물이 보였습니다. 3번 창고보다 더 오래돼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죠. 작은 창문이었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몸을 비틀어 안으로 들어갔죠.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희미한 빛이 안을 비쳤죠. 3번 창고와는 달랐습니다. 여긴 정돈되어 있었어요.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장비들도 깨끗했죠.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지은은 상자들을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부분 일반 물자였습니다. 공구, 예비 부품, 페인트통. 그런데 구석에 있는 상자들이 달랐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먼지도 없었고 봉인 테이프도 멀쩡했죠.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어요. 안에는 금속 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밀한 기계 부품들이었죠. 잠수함용 부품이었습니다. 이지은은 다른 상자들도 열어봤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고가의 군사 장비들. 장부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왜 여기 숨겨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대요. 이지은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었죠. 상자들 뒤편으로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어. 박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환하게요. 이지은은 더 몸을 낮췄습니다. 이 상자들부터 옮겨. 소령님, 이거 전부 오늘 밤에 다 옮깁니까? 그래야 해. 내일 아침이면 늦어. 사람들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이 숨어 있는 곳 근처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조심해. 하나라도 깨지면 큰일 나. 알겠습니다. 상자들이 하나둘 옮겨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지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잠깐,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멈췄어요. 뭔가 이상해. 이 상자, 테이프가 뜯어진 것 같은데? 이지은이 열어본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확인해봐. 한 사병이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죠. 소령님,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박소령이 달려왔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먼지 위에 찍힌 흔적이었죠. 누군가 들어왔어. 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찾아. 지금 당장. 사병들이 흩어졌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문은 막혔어요. 창문은 너무 멀었고요. 여기, 한 사병이 소리쳤습니다. 이지은이 숨은 곳 바로 앞이었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이 움직였습니다. 상자를 밀었어요. 큰 상자였습니다. 그게 넘어지며 사병을 덮쳤죠. 사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이지은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달렸어요. 문 쪽으로요. 거기서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으로 뛰어나갔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들이 놀라 이쪽을 봤습니다. 이지은은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건물 사이로요. 쫓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여러 명이요. 이지은은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갔죠. 좁은 골목으로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담벼락이었어요. 높은 벽. 넘기엔 너무 높았죠. 돌아봤습니다. 박소령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사병들이요. 이제 끝입니다, 중령님. 박소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기 일이나 하시면 될 걸. 이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쳐다봤어요. 옆을 봤죠.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벽 옆에 철제 파이프가 있었어요. 벽을 타고 올라가는 배수관이었죠. 이지은이 움직였습니다. 파이프를 잡았어요. 몸을 당겼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소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계속 올라갔어요. 빠르게요. 담벼락 위에 올라섰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반대편으로요. 착지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소 근처까지요. 건물 그늘에 숨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돌린 거였죠. 하지만 이지은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도 알았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려는데 들어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대장이었습니다. 함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요. 이지은은 문 앞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어요. 복도엔 아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였죠. 앉으시죠, 중령. 함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난 것 같지 않았죠.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이지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함대장과 마주보게 됐어요. 바쁘신 밤이었겠습니다. 함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고 4번까지 가셨다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제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함대장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내다봤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군요.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당연하죠. 감찰실에서 사람이 온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부터요. 함대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파고들까? 어디까지 알아낼까? 시험하신 겁니까? 시험이라니요. 관찰이죠. 중령님은 똑똑하십니다. 이틀 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함대장이 다시 앉았습니다. 이지은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만요? 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중령님에게도 저에게도요. 이지은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함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 병장은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파헤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고라고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살인을 사고라고 하십니까? 순간 함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함대장님, 오늘 밤 창고에서 본 것들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함대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뭐? 사라진 군사 장비들, 창고에 숨겨둔 고가 부품들, 그리고 박소령이 그걸 빼돌리는 현장까지요. 이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병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고요. 중령. 함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위협적이었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감찰실 소속이 아닙니다. 함대장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무사 특수수사팀입니다. 이지은 중령. 군 내부 부패 전담 수사관이죠.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함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지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부대를 주시해왔습니다. 장비 반출 기록 이상, 회계 불일치, 의문스러운 물자 이동. 모두 보고됐었죠. 불가능해. 이 병장이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막았죠. 영원히요. 이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증거는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찾으러 온 거였어요. 함대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어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충분합니다. 사라진 장비 목록, 거래 기록, 자금 흐름, 그리고 오늘 밤 창고 영상까지요. 이지은이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옷깃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모두 본부로 전송됐습니다. 실시간으로요. 함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네, 처음부터 알고 왔습니다. 평범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작전이었죠. 이지은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본부에서 팀이 도착합니다. 그때 정식으로 체포될 겁니다. 함대장님, 박소령,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요. 잠깐, 함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사병들이 놀라 이쪽을 봤어요. 비키십시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봤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비키라고 했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병들이 길을 비켰어요. 그녀는 그 사이로 걸어나갔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최 중사였어요. 중령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문이 돌던데 창고에서 쫓겨났다고. 괜찮습니다. 이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정말입니까? 최 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병장님의 억울함이 풀리는 겁니까? 네. 그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도요. 최 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이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함대장 집무실. 함대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여보세요. 저입니다. 일이 꼬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악입니다. 증거를 다 잡혔어요. 내일 아침이면, 내일 아침은 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남았습니다. 그 여자, 이지은 중령. 그녀를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올 겁니다. 진짜 폭풍우가요. 그 와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함대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새벽 4시였습니다. 이지은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몇 시간 후면 본부팀이 도착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함대장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요. 불안했습니다.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바다가 이상했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바람도 강해 보였고요. 날씨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서대위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대위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중령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상청에서 경보가 떴습니다. 태풍이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예상보다 빨리요. 태풍이요? 네. 3시간 후면 이 지역을 직격합니다. 모든 통신이 끊길 거래요. 이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헬기는요? 본부팀이 올 헬기는 못 뜹니다. 이미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어요. 순간 이해했습니다. 함대장의 계획을요. 태풍, 고립, 그 안에서 벌어질 일. 함대장은 어디 있습니까? 집무실에 계십니다. 긴급 회의 중이래요. 이지은은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서 대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중령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부대 분위기가요. 어떻게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대위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거셌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잿빛이었죠. 함대장 집무실로 갔습니다.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어요. 이지은을 보자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십니다. 비키십시오. 긴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지은이 경비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함대장과 박소령,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있었어요. 모두 이지은을 봤죠. 실례합니다만 이지은이 들어갔습니다. 태풍 때문에 본부팀이 못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날씨를 어쩔 순 없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 아니, 사흘쯤? 함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우린 안전합니다. 이 부대는 튼튼하니까요. 이지은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끄는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면 증거를 없앨 수 있었죠. 아니,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함대장님,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본부로 전송됐습니다. 태풍이 오든 말든 결과는 같아요. 증거라. 함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말 전송됐습니까? 실시간으로요? 이지은이 멈칫했습니다. 이 부대 통신망은 제가 관리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모든 신호를 제가 통제하죠. 함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창고에서 찍으신 영상.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무데도 못 보내신 건 아닙니까? 이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순진하게 믿으신 건 아니겠죠? 여기가 서울인 줄 아셨습니까? 함대장이 웃었습니다. 여긴 바다입니다. 제 바다죠. 여기선 제가 법이고 제가 규칙입니다. 이지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소령과 다른 장교들이 문을 막아섰어요. 중령님, 함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잊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조용히 돌아가세요. 그럼 이 병장의 죽음은요? 사고였습니다. 불행한 사고요. 그리고 당신의 비리는요? 비리? 함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슨 비리입니까? 중령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지은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녹음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작동이 안 됐죠. 찾으시는 게 이겁니까? 박소령이 다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지은의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어젯밤 당신이 도망칠 때 바꿔치기 했습니다. 쉬웠죠. 이지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박소령이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습니다. 이지은의 카메라였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 가져왔습니다. 친절하게도 문을 잠그지 않으셨더군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증거가, 기록이, 전부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함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태풍이 오면 완전히 고립되죠.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어요.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중령님, 함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고 싶으시면요. 이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새졌죠. 최 중사가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이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죠. 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중령님, 최 중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지은이 그를 봤어요. 중사님,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 병장님이 남긴 게 있어요. 숫자 쪽지. 그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이지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함대장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결정적인 걸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진짜 증거요. 돈의 흐름, 거래 장부. 그걸 찾아야 합니다. 비가 더 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죠. 이지은이 최 중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이 병장님이 뭔가 숨겨뒀을 만한 곳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장소요. 최 중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배 아닐지도 모릅니다. 배요? 네. 이 병장님은 가끔 밤에 함정에 가셨어요. 점검한다고요. 혼자서요. 이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느 배입니까? 237함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알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렸어요.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것 같았죠. 이지은과 최 중사는 부두로 달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저기입니다. 최 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색 함정이 보였어요. 237함.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밧줄 사다리가 있습니다. 둘은 함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와 있었어요.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죠. 이지은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밧줄을 잡았어요. 미끄러웠습니다. 한 칸씩 올라갔죠. 파도가 쳤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갑판에 올라섰습니다. 최 중사도 뒤따라 올라왔어요. 이 병장님이 자주 가신 곳이 어딥니까? 기관실입니다. 항상 기관실을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둘은 함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켰죠.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깊숙이 내려갔어요. 기관실이었습니다. 크고 복잡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엔진, 파이프, 각종 장비들. 손전등 빛으로는 다 보이지 않았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최 중사가 물었습니다. 숨기기 좋은 곳. 아무도 찾지 않을 곳이요. 이지은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기계들 사이사이를요. 좁은 틈새들을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10분, 20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없는 게 아닐까요? 최 중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있을 겁니다. 이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불안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은 놀라 돌아봤어요. 서대위였습니다. 계단 위에 서 있었죠. 혼자였어요. 대위님, 따라오셨습니까? 서대위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권총이었죠. 이지은과 최 중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위님,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서대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함대장이 보낸 겁니까?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서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그래서 우릴 죽이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대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안 그러면 제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권총이 흔들렸어요. 제 가족이 위험합니다. 함대장이 말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이... 서대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죠. 장비를 옮기고 서류를 수정하고 그게 뭔지도 모른 채요. 언제 알았습니까? 이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병장님이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서대위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도 그날 밤 당직이었어요. 소리를 들었죠. 싸우는 소리, 그리고 비명을요. 당신도 그 현장에 있었군요. 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박소령이 이 병장님을... 서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그리고 함대장이 왔죠.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공범이라고. 입 다물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풍 우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이 병장님 얼굴이 나타났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서 대위가 권총을 내려놨습니다. 바닥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제가 비겁했습니다. 이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서 대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와 눈높이를 맞췄죠. 대위님.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모두요. 서 대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럼 제 가족은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싸워주세요. 이 병장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서 대위가 흐느꼈습니다. 한참 동안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요. 고맙습니다. 서 대위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병장님이 제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배를 찾아보라고요. 진실은 배 안에 있다고요. 어디에요? 기관실 냉각수 탱크입니다. 거기에 뭔가 숨겨뒀다고 했어요. 이지은과 최 중사가 서로를 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서 대위가 안내했습니다. 구석에 큰 탱크가 있었어요. 사람 키보다 높았죠. 윗부분을 열어야 합니다.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지은이 올라갔어요. 탱크 뚜껑을 열었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비췄죠. 뭔가 있었습니다. 비닐로 싼 검은 가방이었어요. 방수 가방이었죠.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내려왔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장부, 영수증, 계약서, 그리고 USB가 하나 있었죠. 이지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었어요. 누가, 언제, 얼마의 장비를 빼돌렸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맨 위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함대장의 이름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어요. 국회의원, 방산업체 대표, 심지어 장성급 장교들까지요. 이건 엄청난 거네요.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부대 비리가 아닙니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방산 비리예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 규모예요. 그래서였습니다. 함대장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거대한 조직이 뒤에 있었던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병장님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요. 이 진실은 너무 컸어요. 한 사람을 넘어 수십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내려와 있다. 박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서 대위가 외쳤습니다. 서 대위, 넌 뭐 하는 거야? 이제 끝입니다, 소령님. 서 대위가 계단 앞을 막아섰습니다.
중령님, 어서 가십시오. 하지만 다른 출구가 있습니다. 저쪽 비상구로요. 이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가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지은과 최 중사가 달렸습니다. 비상구 쪽으로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 대위와 박소령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달렸습니다. 진실을 안고요. 챕터 8 새벽의 바다. 비상구를 빠져나왔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했어요. 비가 쏟아졌죠. 이지은과 최 중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부두로 달렸어요. 가방을 꼭 안고요. 어디로 갑니까? 최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크게 말해야 했어요. 통신실입니다. 외부와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둘은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쫓아오고 있었죠. 통신실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어요. 2명이었죠. 막아. 뒤에서 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지은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냈죠. 그리고 경비 하나를 밀쳤어요. 경비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경비가 달려들었습니다. 이지은이 몸을 돌렸어요. 그의 팔을 잡았죠. 비틀었습니다. 경비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서요. 최 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안으로 뛰어들었죠. 문을 잠갔어요. 통신실이었습니다. 각종 장비들이 있었어요. 무전기, 컴퓨터, 위성 통신 장비. 이걸로 연락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죠. 이지은이 무전기로 달려갔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하지만 잡음만 들렸죠. 통신이 차단됐습니다. 컴퓨터는요? 최 중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모든 회선이 끊겼어요. 문이 쿵쾅거렸습니다. 박소령과 사병들이 부수려 하고 있었어요. 중령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지은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떠올랐어요. 위성 전화. 구석에 비상용 위성 전화가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을 위한 거였어요. 이지은이 달려갔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떴어요. 신호를 찾고 있었죠. 빨리요.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곧 부서질 것 같았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지은이 번호를 눌렀어요. 본부 번호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아요, 제발. 4번째 신호음. 그리고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였어요. 저는 이지은 중령입니다. 동해 7번 부대. 이 중령님, 지금 어디십니까? 태풍 때문에 연락이. 들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부서졌습니다. 박소령과 사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기서 이지은은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함대장과 연루자들의 명단, 거래 장부 모두요. 이 중령, 전화 끊어. 박소령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박소령이 이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나.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죠. 이지은 중령. 들립니까?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즉시 구조팀을 보내겠습니다. 버티십시오. 박소령이 전화기를 짓밟았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이미 늦었어.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본부가 알았어요. 헬기가 올 겁니다. 헬기라고? 박소령이 웃었습니다. 이 폭풍 후에 불가능해. 태풍이 지나가면 오겠죠. 몇 시간만 버티면 돼요. 몇 시간? 박소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전에 당신은 여기서 사라질 거야. 사고로요. 태풍 때문에 불행히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박소령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헬기였어요. 폭풍우를 뚫고 내려오고 있었죠. 어떻게? 특수구조팀입니다. 이지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요청해뒀어요. 어젯밤에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뛰어내렸죠. 함대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헬기를 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끝났다는 것을요. 이지은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조팀장이 다가왔어요. 이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가방을 건넸습니다. 팀장이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함대장과 박소령이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함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지은을 봤을 뿐이죠. 최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정말 끝난 겁니까? 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최 중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있었어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죠. 동쪽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3일 후, 서울 국방부 청사. 대형 회의실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군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총 200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가 불법으로 유출됐습니다. 관련자는 총 17명. 함대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 방산업체 대표 넷, 그리고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연루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지은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봤죠. 중령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상관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병장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하더군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대위 말입니다. 네. 증언해주기로 했답니다. 모든 걸요. 그의 증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입니다. 대위는 처벌받겠지만 양심적 고백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경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보호받을 거고요. 이지은은 안도했습니다. 그나저나 중령님, 상관이 말했습니다. 다음 임무 준비하셔야죠. 벌써 몇 건이 대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였어요. 파도가 잔잔했죠.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파도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결국에는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요. 이 병장처럼, 최중사처럼, 서대위처럼, 그리고 자신처럼요. 이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해의 작은 마을. 이 병장의 묘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은이었어요. 꽃을 놓았죠. 고맙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지은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요. 파도 아래 가라앉은 진실을요. 정의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 혹시 당신 주변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지 않은가요?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은 불의가. 용기를 내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닿습니다. 파도 아래 가라앉은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